어렵지 않은데 이겁니다. 이거. 자, 시가압류권자에 대해서 말소를 구했다. 자, 말소 등기 부분이 여러분들이 그 민법 교과서에 보면은 등기 파트에 약간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왔냐면은 말소 등기 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의 행사의 하나다. 214조. 그걸로 끝이에요. 그 다음에 연손 가면은 부동산 등기법 배우면 거기서 꽤 나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법에 가게 되면은 원고 적격, 피고 적격해서 당사자 적격 부분에 말소 등기나 말소 회복 등기는 그 등기 명의인을 상대로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피고 적격 없는 자로 해가지고 소각화된다더라. 이 정도 배우죠. 그게 시험에 또 나왔습니다. 시험에 나왔는데 그러면은 이제 기출문제만 풀어보시는 분들은 말소 등기가 나오면은 그 피고 적격만 체크하면 되겠구나 해서 그것만 공부해요. 그런데 시험을 내는 입장에서는 그거 당연히 안 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낼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관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내려고 이제 출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 같은 경우는 거기서 더 나갔어요. 이 가압류라고 하는 것은 법원이 가압류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이 촉탁해가지고 가압류 결정을 해주면서 등기관한테 이게 가압류해라 해가지고 촉탁을 하면 등기관이 직접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법원의 촉탁에 의한 거나 등기관 직권에 의해서 한 등기를 말소할 때는 그 등기관이나 법원이 스스로 하기 때문에 개인 당사자들은 그렇게 말소를 구하게 되면은 그건 소익이 없다 그래서 각하시켜라라는 게 판례입니다. 그것까지 공부하신 분들은 많이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사례에는 그거에서 더 나가가지고 자 이거는 당사자가 이 가압류 말소를 구하게 되면 각하 사유인데 이 B에 대해서 소유권 말소를 구할 때 당시에 이 가압류가 있으면 이 가압류는 소위 말해서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기 때문에 개인은 말소를 구하면 각하되지만은 이에 대해서 이 말소 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라는 거는 구할 수 있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A가 C를 상대로 해가지고 가압류 말소를 구하면 바로 각하시키지 말고 그거를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걸로 선회해가지고 판결을 해라라는 게 98년도 나온 판례예요. 그게 이제 제 책에 이제 정리가 돼 있는 건데 그거를 바로 문제로 냈습니다. 아마 이거 맞추신 분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소각화 정도 쓰신 분들은 아마 공부하신 분들이 좀 썼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민하게 되는 게 그러면 이제 가압류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은 이제 민사집행법을 다시 공부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지금 민사집행법을 공부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거 다 맞출 수 있는 수도 없고요. 민사집행법은 굉장히 전문적인 법 분야예요. 부동산 등기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거기를. 그러면 지금 시험 한 6개월 남은 기마당에 그걸 공부한다? 그거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이 논점 입학 강의에 부록으로 이제 한 50페이지 정도를 민사집행법 주요 내용 정리라고 해가지고 정리를 했는데 변호사 시험에는 이거 이상 절대 안 벗어납니다. 연수원 교재가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를 하시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부동산 등기법하고 민사집행법이죠. 그거 많이 공부하실 필요가 없어요. 민사집행법은 이 50페이지에 한 하루 정도 잡아가지고 한 2번 보고 나서요. 이거 부록을 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집행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보고 한 이틀 하루 정도 보고 그 다음에 가압류 가처분이 나오면 항상 거기 본 걸로 한번 기억을 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자기가. 안 되면 해당 파트 해서 여러 번 보고 확인하라고 이렇게 부록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런 작업이 좀 이루어지고 나면 가압류 부분이라든가 이쪽은 굉장히 훤해질 겁니다. 그 민법 공부하고 나서 그다음 민사소송법을 공부하게 되면은 굉장히 자기가 업그레이드된 느낌이 들죠. 이런 거였어 그러죠. 집행법을 알고 나면은 제2의 계안이 돼가지고 민사법에 대한 재미가 굉장히 늘어나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민사집행법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연수원 교재 다시 붙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시간을 아껴야 되니까 이걸로 해서 공부를 하시면은 변시에는 100% 다 커버가 됩니다.
자, 나머지 문제들도 있는데 이제 부동산 등기법도 그런 비슷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부동산 등기법도 아까 같이 이렇게 좀 복잡한 문제들이 좀 나왔지만은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보기 위해 가지고 이게 부동산 등기에 관한 것이죠. 변호사 요원성 교재를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논점 강의에다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동산 등기와 관련해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는 딱 정해져 있어요. 부동산 등기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정의된 것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상속법에 관해서도 시험에 문제가 하나씩 나온다. 근데 그거는 아주 중요하다고 꼽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사례형 문제 풀 때 가족법에 관해서 몇 가지 골라서 보게 되면 그 부분은 다 커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간단히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변시가 이게 좀 변화가 오고 있다. 그리고 복합형 사례를 볼 때 이러한 점을 유의를 하면 문제를 좀 잘 풀 수 있지 않겠느냐. 자, 이제 민법 이 교재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자, 한번 그 목차를 한번 간단히 보시면은, 자, 이 교재는 기존의 법서 민법전하고는 상당히 편제가 좀 다릅니다. 일단은 거래의 흐름에 따라서 정의를 해놨어요. 그래서 앞부분은 민법 총칙 부분하고 상당히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그 대리 부분을 권리 주체 부분에 갖다 붙인 거하고, 그 다음에 물건의 부분을 물권법으로 뺀 것 빼면은 거의 유사해요. 채권법이 변화가 좀 있습니다. 채권법은 채권 총론하고 강론 부분을 많이 섞어가지고 첫 번째 채권 첫 파트에는 채권이 어떻게 발생하는가. 그래서 채권 총론 처음에 보시면은 특정물 채권이니 종류 채권이 해가지고 그 채권을 추상적으로 이제 나열해 놓은 게 있잖아요. 금전 채권이고 이자 채권. 그거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다수 당사자의 채권 관계 보게 되면은 가분 채권, 불가분 채권, 연대, 보증채 뭐 이렇게 나누는데, 앞에 두 가지하고 뒤에 두 가지는 전혀 관계가 없는 파트입니다. 연대 채무하고 보증 채무는 담보에 관한 것이고, 가분 채무와 불가분 채무에 관한 것은 채권자가 여러 명 있을 때 그들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관한 권리 행사에 관한 형태의 모습이에요. 자기의 몫만큼 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그렇지 못하니까 전체로 다 해야 되느냐, 아니면 전체로 다 상대방에게 행사를 해야 되느냐에 관한 권리 행사에 관한 모습이어서 그 부분은 앞부분에서 갖다 붙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유형, 그 다음에 다수 당사자 채권 관계 중에서 가분 채권하고 불가분 채권을 같이 붙였어요. 그 다음에 가장 전형적인 것이 계약이죠. 계약을 해서 계약 총론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쌍무계약에서 문제가 되는 동시행 항변권이라든가 이런 거, 뭐 시험에 그거는 뭐 100% 나온다고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계약 강론으로 가게 되면은 민법전에서는 증여부터 시작을 하는데, 여기는 이제 매매 계약하고 임대차부터 시작을 합니다. 매매 임대차를 하고, 그 다음에 도읍이라든가 조합 같은 게 중요하니까 나머지 덜 중요한 것들은 뒤로 빼서 법조문만 확인하는 식으로 넘어가고, 사무관리라든가 부당이득, 불법행위로 해서 끝냅니다. 그 다음에 채권관계 2에서는 채권이 생겼으니까 그 다음에 이행의 과정이 남습니다. 그래서 변제부터 해가지고 3개 쭉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장애 사유가 발생합니다. 채무불이행 문제. 그래서 채무불이행이 발생하게 되면 손해배상이 문제가 되는데, 손해배상은 기존의 채권 총론에서 설명했던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법적 효과가 계약 해제인데, 그거는 채권 강론에서 봤었죠. 그거를 같이 정리를 하게 되면 훨씬 효과가 큽니다. 그 다음에 채권자 대입권이라든가 채권자 취소권 부분들, 다음에 담보권으로 해서 인적 담보와 물적 담보를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파트의 물권 파트에서는 물권의 변동에 관한 거하고 소유권에서 중요한 물권법은 시험에 나올 게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건 골라서 보면 되고요. 채권법은 굉장히 서로 유기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은 이제 채권법에서 어렵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재는 이제 변호사 시험에 맞게끔 이제 특화시킨 것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채권자 대입권 같은 부분도 이거는 소송으로서만 이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첫 번째 보게 되면은
소각화 사유에 해당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원고 피고라든지 그 다음에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될 것인지 제척 기간을 지켰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각화 사유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의 시험 문제가 앞으로 그 부분에 굉장히 집중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을 통과하게 되면 사회행위성에 관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거기는 판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직 시험이 제대로 나온 부분이 아니에요. 채권자 취소권이. 그래서 그 부분을 통과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원물 반환하고 가액 반환하는데 이거 청구취지를 어떻게 쓰느냐 여기까지 이제 시험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한다든가 말소 등기 같은 경우도 민법하고 민사소송법이라든가 여러분들이 그 민사 재판 실무에서 배우는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한꺼번에 더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말소 등기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기록형 쓸 때 청구취지를 어떻게 쓰느냐도 항상 시험에 문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요 사례에 대해서 주문예라든가 청구취지 예를 같이 정리를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책이 한 2,000페이지가 됐는데 반응이 보니까 여러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너무 두꺼운 거 아니냐라는 반응도 있고요. 책이 너무 크다는 반응도 있는데 기존의 패스페일로 만약에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겠다 그러면은 기존에 막 보니까 제가 교재 작업하면서 학원에서 좀 몇 가지 보내줬는데 보니까 한 1,000페이지에서 한 1,500페이지 정도 사이에서 다 마무리를 했는데 내용이 그렇게 현재와 같은 변호사 시험에 대비를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충실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책이 2,000페이지는 되지만은 이 안에 집행법과 부동산 등기법, 그 다음에 여러분이 배우는 민사재판 실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페이지가 많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편집도 상당히 널널하게 돼 있어가지고 적어도 이 2,000페이지 중에 여러분들이 1,000페이지는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1,000페이지 가지고서 이제 승부를 거는 거니까 그렇게 부담이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까지 좀 장황하게 이제 공부를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50분 수업하고 이제 10분 쉬는 걸로 저희들이 이제 하고 7시 반에 강의를 또 하겠습니다.